자, 여러분 368페이지 자 이어서 보는데요. 요 가산세와 가산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 지웠어야 되는데 자, 요 가산세와 가산금 요거 이제 먼저 가산세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교재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 보시면은 여러분 가산세 있잖아요.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자, 보세요.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라고 했는데, 가산세는 어떤 거냐. 먼저 특징을 한번 볼게요. 가산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설명을 쭉 듣습니다. 예, 가산세는 먼저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그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세예요. 그 다음에 또 가산세는 학자들이 그래요. 그 신고납부 의무 불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자, 그래서 신고납부 의무 불성실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얘기하고, 가산세는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아까 가산세 20만 원 예를 들어서 계산이 됐다 그러면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 100만 원에다가 20만 원 합해서 납세 고의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냈어요? 120만 원.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하냐? 포함을 시키고요. 근데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가산세, 가산금을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아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순서상 저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종류를 보시면요. 종류는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내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적용돼요.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럴 때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했어요.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고기한 내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되는 거고, 둘 다 안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게 이제 가산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득세로 한번 예를 들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라고 그랬잖아요.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해요. 그래서 40%, 20%, 1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40%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 부정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법령에 쫙 나와 있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는 부정한 방법이 뭔지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40%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해요. 적게 신고합니다. 그러면 또 역시 4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20%는요, 부정한 방법, 그런 거 없이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우짜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되는데, 만약에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의 가산세가 붙는 거고요. 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과소신고했다 그러면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요거는 자, 취득일부터 60일,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일단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40%, 20%, 10% 해당되는 걸 깔아놓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20%였어요. 그래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났다 그러면 무조건 20%.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자, 부정한 방법으로 했든 아니면 뭐 했든 무조건 20%였는데 불합리하죠? 아니, 우짜하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랑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랑 신고했는데 과소신고한 사람이랑 똑같이 20%는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고 요거를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안 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적용되는데 미납부한 금액 또는 과소납부한 금액에다가 0.025% 자, 요거 시중금리를 감안한 이자율이 현재 0.025%인데 요거 곱하기 미납 일수를 곱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 1십만 분의 25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적용되는데 다만 근데 이제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이게 이제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있죠. 이게 국세에서는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신설이 돼요. 내년부터.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그러니까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국세에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하지 않고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신설이 됩니다.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가산금을 볼 건데 자, 가산금이요. 가산금은 어떤 거냐? 그러면 교재 거기 가산세 관해서 우리 교재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자, 368페이지 6 가산세 가산금에서 양가로 1번 가산세입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이제 징수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가산금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가 계속 저 옆에 공사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이거 어떤가 모르겠네 이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금 어떤 건지 제가 소개 또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산금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금은 먼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산금은 특징을 보시면 가산금은 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그 납부기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냐면 가산금입니다. 이 가산금은 얘는 제때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해요.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성실한 것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얘는 제때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요. 이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켰잖아요. 근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또 그 다음에 가산금의 종류를 보면 가산금의 종류요. 자, 어떻게 나눠지느냐. 가산금은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나눠요. 자, 그래서 중가산금이라는 것은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인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요,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지방세 가산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방세 가산금. 왜냐하면 국세에서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산금에 관한 규정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시켜 가지고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내년부터 이제 신설이 되거든요. 자, 이게 보세요. 얘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납부기한 내, 신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고, 가산금도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가산금이에요.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게 중복적인 느낌도 들고 비슷하고 국민들이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세에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그 다음에 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통합시켜서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내년부터 신설이 돼요. 어떻든 간에 지방세는 가산금이 그대로 규정이 있는데요. 종전처럼. 일단 요거부터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일반 가산금이라는 것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이 있는데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에 3%를 적용합니다. 고지서 받고서요. 재산세 고지서 받았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7월 31일이었어요. 하루만 딱 지나도 8월 1일 날 헐벌떡 뛰어서 내더라도 일단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계속 안 내면 매 1개월이요. 한 달씩이요. 매 1개월 경과시마다 했죠.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자, 0.75%예요. 1만 분의 75, 0.75%씩 중과상금이 적용되는데 안 내고 계속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60개월에 한해서요. 60개월에 한해서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60개월에 한해서만. 그러면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5%까지 적용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가산금 3%하고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소액의 최대 이것은 몇 프로요?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인데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나와 있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이 몇 년 몇 월 며칠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납부한 날을 따져봤더니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지나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일 때 얼마의 가산금이 토탈? 그렇죠. 480만 원의 가산금이 붙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가산금 이렇게 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내년부터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되는데 법은 이미 바뀌어 있어요. 이거는 시행만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건데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떤 거냐면 얘는 종전에 가산금, 지방세 그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있죠. 국세에도 있었는데 종전에 가산금과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대로 있어요. 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요게 이제 통합된 거예요. 비슷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통합시켜서 이제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신설이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요거는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요.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또 가산금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이제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신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또 계속 한번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종부세는 얘는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금방 배웠어요.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세는 세금이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자, 보시면 원칙적으로는 얘는 정부 부과가세입니다. 그죠? 정부 부과가세.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해요. 근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만약에 미납부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제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했잖아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자, 이거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자, 여기 납부지연 가산세가 자,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러면 일단은 3%가 적용이 돼요. 일단 3%가 적용이 되고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하루 딱 지나면 3% 깔아놓고 종전에 가산금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돼요. 그러면 종전의 지방세 가산금과 비교해보면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국세도 하루만 지나면 3%인데 다만 요거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 있죠? 요거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냥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25%의 납부불성 가산세가 적용돼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자, 이렇게 해서 종전의 가산금과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합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종부세를 아직 자세히 안 배워서 그런데 신고납부 선택했는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잖아요.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원칙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잖아요. 납세의무자가 휴통해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야 되는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간 동안에 고지서가 날라온 거 휴통해 버리고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기한 내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죠.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 선택되는 거니까. 근데 신고했는데 과소신고했어요. 적게 신고했어요. 그러면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도 뭐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뀐 거냐면 국세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뀐 거지. 요게 1일 0.02% 그런 거지.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그대로 있어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한번 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국세인데,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만약에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잖아요. 자,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양도세는 여러분이 부동산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정됩니다.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까 얘기했죠? 40%, 20%, 10%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지연 가산세가 정돼. 종전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였는데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가 이제 적용이 돼요. 일일 얼마씩이요? 0.025%씩. 아, 그러니까 종전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납부 지연 가산세로 일일 0.02%. 이거 똑같잖아요. 이름만 바뀐 거고.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국세는 종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똑같아요. 근데 하루만 지나도. 근데 뭐가 바뀐 거냐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뀐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같은 애들이 원래 가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됐었는데 이제 가상금에 관한 규정이 납부 지연 가산세로 가상금에 관한 규정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랑 통합되는 바람에 이제 고지서를 통해 징수되는 국세는 자, 미납부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 적용되는데 고지서를 통해 징수될 때는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자,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는 이렇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대로 있고 또 가상금에 관한 규정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방세는 국세만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뀐 거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6번에 양가로 1번 가산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했을 때 불성실에 적용되는 게 가산세고요. 양가로 2번 가상금 봅니다. 가산세와 가상금이 비교되는데 가산세는 각종 의무,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상금은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부과금액 보면 가산세는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의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상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고요. 가산세는 가상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상금을 보니까 자, 지방세 가상금인데 체납지방세, 고유세 기재된 납부액은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일반 가상금에 더해지는 가상금인데 중가상금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한도로 해서 쫙 밑줄이죠. 이런 것들 다 숫자. 예. 단 체납한 지방세 경우에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몇 푼 안 되는 거 갖고 중과상금 적용하면 우습잖아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미만과 이하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의미를 30만 원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해야 하네요. 예? 해야 하네요. 합니다. 30만 원 빼고 아래 금액에 대해서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는 중과상금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 표 아래에 2020년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상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했고 가상금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가산금과 종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해서 이제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중요한 내용을 배웠고 우리가 징수 방법, 가산세, 가상금 배웠고 시험에서 가산세, 가상금 이런 거 지금 우리 교재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은 다 별표십니다. 오늘 징수 방법, 가산세, 가상금 또 개정되는 요 내용들 시험에 이거는 내년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표시 3개였었고요. 원래 중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 최저한세 요것도 별표십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시험에 얘는 독립한 문제로 이런 것들을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온 적도 있지만, 독립한 문제보다는 어떤 세금의 종합 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항상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꼭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면세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최저한이라는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상속세, 증여세에서 해당되는 거라 신경 쓰지 마시고 면세점만 자 기억합니다.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산출세가 아니라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 과세 표준에다가 여러분이 표시하시고, 과세 표준에다가 표시하시고, 돼지꼬리 땡냐에서 산출세액 X예요. 네? 과세 표준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산출세액 X,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 표준 금액이에요. 일정 금액 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하시고, 미만 아니에요.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기준점을 의미한다. 반면 과세 최저한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면세점 정도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 밑줄이요.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나중에 배우는데 산출세가 아니라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질문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보시면, 저기 보시면 자세히 또 나와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해야 하나요?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고 밑줄이고, 그 다음에 369페이지 소액징수 면제입니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요.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만, 요 미만의 동그라미요. 얘는 이 아니에요. 미만일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자, 천몇백 원 받으려고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 그런 얘기예요. 징세비 절감을 위해서. 자, 어떤 게 대표적으로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느냐? 거기 재산세만 우리 교재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더 있어요. 재산세만 나와 있는데 거기다 더 추가합니다.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요.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또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얘네들은 내용 똑같아요. 고지서 한 장당, 고지서 한 장당. 자, 세액이요.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아이고. 자, 2,000원 미만일 때,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도 재산세만 우리 기준에 나와 있는데 모두 추가한다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를 추가합니다. 얘네들도 소액징수 면제에 적용되는데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아요.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자,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또는 지방소득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징수해요, 징수하잖아요? 징수합니다, 여러분. 근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최근에도 지방소득세 문제에서 정답 지문이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미만 들어있는지 잘 확인해야 돼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거지.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자, 그래서 미만의 의미론,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최저한세. 최저한의 세액은 받겠다, 그런 건데, 자, 어떤 게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냐? 그 예를 밑줄입니다. 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요,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세금을 계산하는데, 자, 5,200원 계산됐습니다. 얼마 납부합니까?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바꾸냐? 나중에 또 당화에 등록면허세 할 때 또 배울 건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예요.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여러분들. 6,000원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요 세목별로 한번 또
비교해 보시면 요거 뭐 칸이 저쪽을 좀 지워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여기를 좀 사진을 찍으실 거면 여기를 찍으시고, 찍고 싶어요? 그리고 찍으세요. 그러면 찍으시고 여기 저쪽이요. 제가 좀 아무래도 안 지우고 하려고 그랬더니 지우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쪽 또 지우고 제가 볼게요. 핵심 요약 정리, 아마 요약 정리가 나와 있을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 얘기를 한번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세목별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예요. 나중에 이제 계속 또 이것도 비교해 볼 건데 한번 봅니다. 먼저 면세점이요.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요.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어떤 게 적용되냐? 면세점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요. 수수료적 성격의 세예요. 나중에 배우는데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 성격의 세라 오히려 얘는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 등록 업무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얼마?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겠죠? 그래서 면세점,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나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어요.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친구, 그 다음에 또 지방소득세예요. 얘네들은 소액징수, 면세점 적용되지 않지만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여기 적용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비교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둘 다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문제화돼서 또 공부 더 자세히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뵙고 그 다음에 납세무 확장, 소류, 송달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읽어보고 지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3조세 분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또 그 다음에 370, 371페이지까지는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372페이지 3장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입니다. 올해 31회 시험에서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통계가 이제 합격자 발표 나오면서 통계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1차 과목에서는 민법 한 문제 또 세법에서는 이제 2차에서는 세법 한 문제가 이제 이의제기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구제를 받았고요. 두 문제 이제 구제를 받았고 올해 합격자 수가 27,000명 정도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최근에 28회 시험 때 3만 몇천 명이 합격했어요. 2차 최종으로 해서 3만 몇천 명이 합격했는데 3만 3천인가 2천인가 같은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9회 시험 때 16,000 얼마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합격자 수가 거의 뭐 그냥 확 줄었죠. 그랬었는데 요게 이제 요게 지금 요번에 이제 30회 시험에서 합격자 수가 27,000 얼마가 나왔어요. 제가 여기 이제 저희들이 업계에서 예상하기를 28회보다는 많고, 아니구나. 28회보다는 적고 29회보다는 많고, 그 사이에서 이제 결정될 거다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16,000보다는 더 나오고, 그 다음에 3만 몇천, 2, 3천보다는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2만 얼마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저희들 업계 예상대로 27,000명이 나왔어요. 그것도 2만 한 초반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27,000이니까 합격자 수가 많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합격자 수가 많이 나온 이유는 29회 시험보다 많이 나온 이유는 어떤 거냐면 공법이 어렵긴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법이 29회 시험보다는 좀 더 쉽게 무난하게, 좀 더 무난하게 29회 대비해서 무난하게 또 그 다음에 공시법령이 공시법이 29회 시험 대비해서 무난하게 출제가 됐어요. 세법은 좀 어렵게 출제되고 세법은 계속 뭐 좀 그런 추세고 자 다른 과목 들으시면 이제 그래서 올해 합격자 수가 좀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에는 제 예상하기는 27,000명보다는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7,000명보다는 더 쉽게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27,000보다 떨어뜨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 떨어뜨려야 돼? 우리는 상대평가니까. 아유, 상대평가라서 제가 절대평가니까. 상대평가면 뭐 절대평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출제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내년에는 2차 과목이 올해보다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그래서 공법이 조금 더 그다음에 공시법용 같은 것도 좀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올해 세법이 조금 이의제기 문제도 나오면서 또 문제가 또 좀 지저분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세법이 조금 더 무난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예전 것처럼 쉬운 건 아니고 그러면은 어디서 점수를 따야 돼요, 여러분? 세법에서 한 문제로 더 못 쳐야 되고 2차를 그러니까 미리미리 꾸준히 2차를 공부해 놔야지 어설프게 공부하면 29회 시험과 28회 특징은 이거예요. 28회 시험 때는 합격자 수가 많이 나올 때는 조금 어설픈 사람들도 이렇게 한두 문제 거의 걸려가지고 합격을 했었어요. 딱점으로 합격하기도 하고. 오늘도 제가 문자 메시지 받은 한 수험생은 딱점에 걸려가지고 가답안에 의했을 때 딱점에 걸려가지고 불안하게 보냈었는데 합격했다고 문자 메시지 받더라고요. 그래서 기쁨 2배죠. 한 달 동안 그냥 혹시라도 뭐 하나 잘못됐을까봐 마음 불안하게 떨어졌는데 합격했다고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걸려있는 수험생들이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28회 때는 합격했는데 29회 때는 그런 수험생들이 여지없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합격자 손에 막 걸려있는 그런 수험생들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수험생이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뭐 한 10,000명 가까이 막 되고 그러는데 한두 문제 차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딱점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29회 시험 같으면 떨어졌어요. 근데 30회 시험은 이번에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조금 이제 문제가 그런 식으로 까다롭게 나오면 거기에 걸리는 수험생들이 여지없이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2차가 이제 역시 또 합격에 당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차를 지금부터 꾸준히 하시면 돼요. 한숨을 쉬려고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저 16,000명 나올 때도 학원에서 공부 딱 봐서 열심히 그냥 꾸준히 한 사람들은 다 합격했습니다. 그때도 좀 불안했던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불안했던 분들이 떨어졌던 것 뿐이지. 그래서 30회 시험 1회 시험 대비해서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2차를 신경 써서 공부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372페이지 3장 납세무 성립 확정. 이게 어떤 건지 좀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지우고요.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세금 납부할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어떤 얘기인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봅니다. 또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오늘 뭐 유난히 돌림노래로 돌아가시면서 컨디션이 100% 안 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런데 다시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하고 몸을 좀 릴렉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또 목은도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또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어깨 돌리시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한 것 중에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국세에서 신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깔아놓고 하루만 지나도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고 지방세. 그리고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한내 미납부하면 어떤 짓을 받고 가산금. 일반 가산금 3%. 또 계속 안 내면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중과상금 0.75%씩 이렇게 적용돼요. 근데 국세에서는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이거는 있어요. 이건 하루만 지나도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적용되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이제 뭐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일 0.02%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국세 자 종전에는 가산금에 지방세처럼 가산금이 적용됐었는데 이제 국세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삭제가 되고 이제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하루만 딱 지나도 3%의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의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거. 요 3%하고 일일 0.025% 합쳐가지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된다. 고지서를 통해 징수하는 세금. 자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비교해보면 지방세에서는 3% 깔아놓고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씩 중과상금 적용되던 거. 이게 이제 국세에서 납부지연 가산세에서는 이 중과상금 0.75%씩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요거는 없어지고 그냥 무조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적용되도록 개정이 됐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방세는 가산세, 가산금 다 있어요. 근데 국세에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지원가산세로. 예? 종전에 가산금 규정이 뭐로 이제 가산금이 없어지고 국세에서는 납부지원가산세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거라는 거. 이거만은 이제 아직 뭐 올해 처음 공부하는 분은 작년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또 배우고 세목들을 한번 다 배우고 이제 보시면 더 이제 잘 이해가 돼요. 아직은 세금들 안 배웠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를 한번 좀 얘가 어떤 성격이 세고 이런 것들을 한번 대충 습이라도 보고 배웠으면은 등록면허세 조세총론에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 그러면 아 등록면허세가 대충 어떤 세금인지 대충은 아니까 예 신고 납부 이렇게 와닿는데 좀 근데 등록면허세가 어떤 세금인지 전혀 아직 안 배웠는데 난 등록세만 알고 있었는데 등록면허세 이러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 그러면 와닿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는 조금 뇌가 있잖아요. 뇌가 이걸 받아들일 때 신고 납부? 막 이러면서 와닿지가 않는데 나중에 이제 한 바퀴 돌고 보면 더 잘 됩니다. 신경 쓸 거 없고 이렇게 하여튼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납세 의무 여기 보세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이게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게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럼 어떤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취득하는 때요. 여러분 취득하는 때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첫날 여러분들 첫 주에 제 여동 스토리를 통해서 매매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자, 매매한다. 두 사람 만나서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랬잖아요. 흔히. 그랬을 때 잔금을 치렀어요. 자, 그런데 등기 전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더라도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취득세가 부과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 취득자가 이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겼잖아요.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예? 취득한 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는 생겼지만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취득하는 때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한다고 하고 납세 의무 확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납세 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취득세요. 아까 배웠습니다. 징수 방법. 원칙적으로 관청에서 세금 계산하는 조세예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는 조세예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세금 계산해? 납세 의무자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확정하게 되는데 자기 골방에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럽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에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게 되면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다음 중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또는 국세는 옳게 짝지어진 것은 막 물어봐요. 그러면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 애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뭐 지방교육세 등등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 확정이 돼? 신고하는 때. 국세에서는 어떤 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돼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거기서 날랑구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해서 하게 되면 신고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신고하는 때 확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멸은요.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여러분 세금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지. 뭐 납부하게 되면 세금 납부하면 납부하면 없어지는 거죠.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수상조 성립하고, 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또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 이번 보세요. 재산세 있잖아요. 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과세 기준일에 얘는 납세의무가 수상조 성립한다고 하는데 6월 1일에 납세의무 수상조 성립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용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세 기준일이 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세 기준일이 뭐냐? 그러면 과세 기준일이 뭐냐? 자, 보세요.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두고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날을. 자, 취득세 같은 세금은요, 여러분, 취득할 때 부과해요.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은 등록할 때 부과해요.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은 양도할 때 부과하는데, 재산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1월 달에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해서 3월 달에 을한테 팔았어요. 을이 그것을 사가지고 5월 달에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그것을 사가지고 정한테 10월 달에 팔았어요. 그럼 당연도 재산세는 갑, 을, 병, 정 중에서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뭐 동의 안 하는 표정인데, 아니 그렇잖아요. 문제가 되냐,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자, 그래서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재산세, 그리고 친구, 재산세 나면 따라다니는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 등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또 종합부동산세, 이런 애들은요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냐면 6월 1일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이 과세 기준일이 갖는 의미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2020년 5월 20일 날 폭삭 멸실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도에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냐, 자,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자, 언제를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이걸 재산세에서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날 봤더니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5월 19일까지는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재산세 1년분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분은 과세하고 그 이후 분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안 분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야지 공정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까지 있었어도 6월 1일 현재 이게 재산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매해요. 자,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자,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럴 때 2020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누가 낼 것이냐. 그랬을 때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네요.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6월 1일 현재 공부상 누구 소유자라도 돼 있어요? 갑. 그 다음에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등기는 안 돼 있지만 사실상 열세 받아서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갖고서 누가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냐? 매수인 을이 사실상 재산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재산세에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자, 재산세 이때 누가 납세의무자 되냐? 6월 1일 과세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매수인 을입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당연도 보유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러야 돼요. 6월 1일까지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럼 누가 내야 돼?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 그런데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내야 돼? 매도인이. 자, 냅니다. 이런 거예요. 어떻든 간에 과세 기준일은 이런 겁니다. 자,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과세 기준일이 있는 세금들이 자, 또 있는데요. 얘네들 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주민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민세가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주민세 한번 보세요. 주민세는
일부가 과세 기준이 있는데 제3분과 균등분으로 나눠져요. 제3분과 균등분으로 나눠지는데 뭐 종업원분도 있지만 제가 생략하고 균등분. 자, 그랬을 때 제3분 주민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여러분 시군군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사업소에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시군군에 사업소를 둔 그 사업소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여기 창문 저 바깥에 다 뭐예요? 사업소잖아요, 다 지금. 다 사업소잖아요. 지금 저 가게들 다 사업소잖아요. 자, 그래서 시군군에 사업소 둔 자한테 부과하는 게 주민세 제3분 주민세고, 균등분 주민세는 어떤 거냐면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특히 개인 균등분 주민세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내고 있어요. 시군군에 재산이 없어도 주민등록 전입만 돼 있어도 그 세대주한테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안 낸다 그러면 광명시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집은 주민세를 안 낸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주민등록 전입돼 있는 세대주한테 다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3분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는 저희 동네 같으면 12,000원인가 얼마 그래요. 예? 예전에 6,000원인가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올랐어요. 12,000원 얼마 내요. 하여튼 여러분도 내고 있습니다. 제3 이거 안 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잖아요, 주민세. 예? 그래서 제3분과 균등분은 과세 기준이 있는데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내 눈치 보지 말고 이걸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맞잖아요. 똑같잖아요. 6월 1일로. 또 봅니다. 제3분 주민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X죠? 제3분 주민세 납세무 성립 시기가 재산세 과세 기준이면 6월 1일이라는 얘기인데 언제? 7월 1일이잖아. 다르잖아요. 자, 29회 시험 때도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제3분 주민세 땡땡 납세무 성립 시기 7월 1일. 옳죠? 옳은 거죠? 그래서 그거 정답이었습니다. 어떤 간에 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이때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가 수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고,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재산세. 자, 납세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는 누가 세금 계산하는 세금이라고 아까 배웠어요? 보통징수하니까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관청에서. 과세 주체가. 자, 그러면 자, 과세 용어 설명드립니다. 과세 주체가 즉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과세권자가 과세 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미 나온 것이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최근에도. 자, 그러면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보통징수하는 애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 이런 것들이고, 국세에서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게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정부가 과세하는 세금들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무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세목별로 납세무 성립하는 시기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공부해야 되고, 확정은 징수 방법만 알면 되는 거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보통 징수나 부가세하는 세금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소멸 사유가 또 있고요. 자, 시험은요, 28회 시험 때 소멸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독립화 문제로. 한 번 딱 옛날에 나오고 안 나오는 부분인데, 28회 때 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왠지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29회 시험 때는 성립과 확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성립에서 29회 시험 나왔어요. 자,
자, 예상대로 턱턱 척척 들어맞았죠? 그런데 30회 시험엔 제가 그랬어요. 30회 시험에서는 이 동네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 동네에서 나온다 그러면 확정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소멸 깊은 내용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30회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31회 시험에서는 이 성립확정 소멸 부분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립확정 소멸에서 나온다 그러면 깊은 내용이 나올 거고 확정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 성립확정 소멸 부분은 시험에 31회 시험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해야 시험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립확정 소멸을 어떤 얘기인지 소개해드렸고요. 교재 372페이지 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에 그 의의를 한번 납셈 성립 의의를 보세요. 납셈 성립이란 국민의 경제활동 등이 각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하는데 줄글 필요 없어요. 자, 그때 각 세목별로 납셈 성립 시기가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국세 납셈 성립 시기, 지방세 납셈 성립 시기 쭉 나오는데 그럴 때 거기에 소득세, 법인세 있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빗줄입니다. 예외는 신경 쓰지 마시고 소득세,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빗줄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를 봅니다. 어떤 얘기냐. 소득세,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근데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또 부가가치세요.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인데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과세할 것이냐. 그래서 이 세금들은 일정한 과세의 기간이 있어요.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과세 기간이 있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득세 매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있죠.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소득세가 계산이 되는데 11월 11일 있죠. 빼빼로데이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요. 제가 빼빼로데이에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첫 강의 막 시작된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빼빼로데이에 그랬거든요.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를 사가지고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 빼빼로를 사서 가족들한테 신랑한테 주면서 사랑해 여보 그러면서 나 올해 이제 공인중개사 출사표 던진 거 알지? 공인중개사 공부하기로 한 거.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밥을 못 챙겨주고 그러더라도 알아서 좀 밥도 챙겨 먹고 좀 그럴 때 좀 알아서 챙겨 먹어줘 하면서 나 공부하는데 좀 도와줘 그러면서 사랑해 하면서 빼빼로를 주라고 했고 어린 자녀들한테도 자녀들이 어려도 괜찮아요. 어린애들도 한 4살, 5살만 돼도 애들 다 맑게 알아들어요. 애들한테 야 엄마가 공인중개사라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을 싸놓고 나중에 기본서 한번 보여줘요. 책 이만큼 이걸 공부해야 되는데 책도 막 넘겨주면서 얘한테 보내줘요. 걔 그림책하고 비교해서 책을 싸놓고 보여주면서 엄마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공부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고 이 시험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돼서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너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학원도 좋은 곳에 보내주고 막 그럴 거니까 너 엄마가 공부할 때 네가 도와줘야 돼. 네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스스로 하고 막 그래야 한다고 하면서 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빼빼로 주면서 안아주면 얘가 다 4살만 돼도요, 5살만 돼도 다 알아들어요. 엄마가 뭔가 중요한 걸 해야 되는구나. 내가 땡깡 부리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압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하고 그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안 했잖아요. 요번에 안 했어. 빼빼로데이 안 했으면 나중에 발렌타인데이 있더라도 꼭 초콜릿 주면서 있죠. 1년 동안 공부해야 되니까 협조 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가정에 조금 소홀히한 면이 있어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리고서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다 하고서 언제 공부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월 11일 날은 빼빼로 데이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그 이후에도 막 소득이 발생하니까. 소득세는 비로소 12월 31일이 돼야지만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고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는 12월 31일 날 소득세는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12월 31일 날 비로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고 요때 소득세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요때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다. 소득이 발생할 때다. 소득을 얻은 때다. 양도하는 때다. 막 바꿔요. 아무리 그것이 넘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아셨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밑줄이었죠. 그러면 나머지 이들 상속세, 증여세는 나중에 여기 종합부동산세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에요. 밑줄 쫙 재산세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다 배워요. 3번 지방세 납세무 성립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지금 이거 설명 안 하고 막 넘어가면 특히 우리 요번에 11월 12월 달에 5분밖에 배정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 더군다나 뭐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제 강의는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강의가 이렇게 심화돼서 갑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처음에 용어, 조세부가의 원칙, 서술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이제 요만큼 공부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 요만큼 공부하고 다음 순환 되면 여러 개 생기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주워 담고 좀 더 주워 담고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들 중에는 제 강의를 악플다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나중에 5월달, 7월달 여름쯤 돼가지고요. 강의를 들었는데 뭐 스킵을 한대, 생략을 한대요. 그러니까 1, 2월달 강의를 딱 들어. 그러면 왜 이렇게 이건 다음에 설명한다고 넘어간다고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일정 강의가 시간이 되면은 일정 시간이 되면 그 2달 강의를 들으면 빠짐없이 모든 내용을 다 강의해요. 또 어떤 강의를 들으면 하루에 7강이면 7강, 7강이면 뭐 더 빠르게 들으면은 뭐 한 4시간, 5시간 반이면 5시간이면 모든 강의를 하루에 세법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시험에 나오는 모든 어려운 내용까지 다 해가지고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나중에 다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그렇게까지 뭐 하루에 강의를 끝내달라 세법을 시험에 나올 것들만 끝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제가 첫날 용어 설명만 했는데도 어려워요. 제가 어려운 강의 안 했어요. 그런데 첫날 용어 설명만 했는데도 어려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세법에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이론을 7시간에 다 끝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알아듣기까지 과정을 차근차근 가고 또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이제 이런 게 내공들이 쌓이는 거고 그래서 응용력 생기고 보득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가는 건데 어떤 수험생들은 그 인강 수강생 중에는 그냥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달 그냥 한 24강 딱 듣고 바로 그냥 마무리 강의 딱 듣고 그냥 시험장 가고 싶어 해요. 그런 수험생들은 나중에 원래 다 그렇게 되는데 그 중간에 그럼 어떡하냐고. 중간에 내가 처음부터 오자마자 그냥 시험에 나오는 내용 막 그냥 7시간 막 한 20시간, 그러니까 24강에 막 끝내버리고 자, 그러면 세법 강의는 올해 강의 끝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가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따로 시간을 안 내더라도 세법은 고득점하고 차분차분 이렇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플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신경 안 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소수 때문에 내가 강의를 여러분들 지금 용어 설명해도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앉혀있는데 거기다 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다 배워갑니다. 오늘은 국세에서 납세무 성립 시기는 딱 2가지예요. 소득세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과세기준일. 재산세하고 똑같이 매년 언제다? 6월 1일. 요거만요. 그 다음에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 취득세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밑줄이에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취득 60일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어느 때다? 취득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 등록면허세는요, 몇 줄입니다.
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것도 나눠주는데 아직 안 배웠죠?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 면허에 대한 건 미리 말씀드리면 시험에 필요 없고 기억법만 밑줄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밑줄이에요. 이것도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등기 등록한 후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고요. 그 다음에 3번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 또 밑줄입니다. 과세의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7월 1일입니다. 밑줄 쫙이에요. 그리고 종업원 단소는 종업원분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 지금 신경 쓸 거 없고요. 8번 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요. 시효번 봅니다. 특정 부동산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요.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이거 6월 1일. 자, 과세인 6월 1일에 납세는 수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밑줄이요. 재산세와 똑같이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금들, 주요 세금들만 딱 알고 갑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이거 되면 다음 순환에 추가해서 배웁니다. 374페이지 납세무 확정인데요. 시간을 보니까 잠깐 쉬었다가 납세무 확정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 저 요거 보고 소멸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